네, 언론어때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노지민 기자의 짝꿍인 박성태 실장이 지난주에 우리 촌철님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지난주까지만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그분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선보기 차원에서 미리 모셨던 분입니다. 이재석 KBS 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도 뭐 투표는 하셨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경제적 참견 시점을 하면서 결국은 총선의 결과는 정권 심판이었는데 도대체 그러면 윤석열 정부 지난 2년이 어땠기 때문에 결국 심판까지 당한 것이냐 요 얘기를 했어요. 경제적 측면으로 좀 한정을 해서. 예. 그래서 오늘 언론어때에서는 언론 정책으로 좀 한정을 해서 왜 국민들은 정권을 심판을 했을까? 요 얘기를 좀 한번 좀 풀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좀 총론 삼아서 이재석 기자는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이번 총선을요. 네. 예. 근데 뭐 그 사실은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번 총선이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가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이들 얘기를 하셔서 그 동어 반복을 제가 얻는 거는 조금 뭐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제 관점에서 좀 종합적이지 않고 좀 디테일한 부분일 수도 있으나 언급을 하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캠페인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 이런 형태의 캠페인을 펼쳤을까?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많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 주변에는 보좌진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정치 컨설턴트라든가 노련한 사람들이 붙었을 텐데 이른바 이재명 조국 심판론이라는 그 캠페인의 그 기조 말이죠. 그것이 좀 뜬금없다 혹은 효과적이지가 않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가 여전히 남는 의구고요. 또 다른 줄기는 이것도 조금 디테일한 부분인데 보수 진영은 그러니까 범보수 진영은 이른바 젊은 달변가 그룹이 이번에 세대 교체의 주역으로 등장을 했다. 이제 예. 이준석, 선아람 그리고 뭐 김용태, 김재섭 다 이제 그렇습니다. 원내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향후 우리 정치에 미칠 파장이 어떨 것이냐, 또 대선에도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과 이제 맞상대할 만한 대응할 만한 어떤 그런 그룹들이 과연 이번에 구축이 되었는가? 이 지점도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전 좀 세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지민 기자는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평가가 이미 어느 정도 굳어져 있기는 한데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 부정평가 요인들을 좀 보면은 양쪽에 똑같은 게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소신이 있어서 잘한다라고 돼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독선, 독단, 뭐 일방적 소통 미흡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순서만 바뀌면서 있었는데 여기서 그러면 평가는 끝났다. 이제 소신을 밀고 가라는 그런 조언은 좀 듣지 말고 좀 소통을 하라는 쪽으로 들었어야 된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올해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돌이켜 보면은 그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더 축소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보이는 대담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보여진 이제 일련의 사건들도 상당 부분은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좀 범위를 좁혀서 이제 언론 부분으로 범위를 좁혀서 언론 정책도 정말 잘못 풀었다. 윤석열 그러니까 정부가 결국 이 평가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이 평가했던 언론 정책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읽으셨다면 이제 어떤 점이었다고 보세요? 저는 그거를 뭐 한두 가지로 간추릴 수 없고 사실 이번에 누적분의 결과가 아닌가. 사례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가장 이제 회자가 됐던 언론과 관련돼서 한정시켜서 얘기하자면 황상무 수석의 그 문제적 발언이 회칼 테러. 회칼 발언이 많은 문제와 논란을 일으켰는데 사실 그것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뭐 산술적으로. 다만 그것이 지난 2년간 언론계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일들을 유권자들로 하여금 상기시키는 효과를 분명히 가져왔을 것이다. 압축을 시켜버려. 맞다. 그 황상무 수석은 KBS 9시 뉴스 앵커를 했던 사람인데
그분의 그런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지난 2년간 언론계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지 이거를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게 됐다. 가령 뭐 이동관 올드보이라고 일컬어졌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어떤 임명이라든가 KBS 사장에 대한 사실상의 축출 예. 그리고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수사 뭐 방심위 선방위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물론 그들은 뭐 반박을 하겠지만 뭐 너무 절제되지 않은 어떤 그런 제재들 예. 그리고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기자회견을 사실상 대통령은 안 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2년간에 벌어졌던 일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시키면서 이번 총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예. 저는 황상무 수석의 회칼테러 발언을 보면서 활용점장에 반대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떠올려도 그게 안 떠올려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죠. 예. 저는 그러니까 딱 성격이 그렇다 본 게 그래서 뭐 KBS 어떤 수신료 분리징수라든지 뭐 방송 심의라든지 뭐 거기에는 사실은 갖다 붙이자면 정책의 이름으로 내지 제도의 이름으로 갖다 붙일 뭐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회칼테러 발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감 없이 언론에 대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던 이게 나오는 순간에 그동안의 언론 정책이 뭐 제도나 뭐 정책이나 이런 어떤 포장을 통해서 정당화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해 버리는 그렇죠. 그냥 부정적인 포장지가 되어 버렸던 예. 결국 결정타 아니었느냐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노골적으로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 입에서 언론 비판적이면 칼 맞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다들 숨기고 숨겨왔던 것들이 한 번에 터진 거였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좀 주목했던 게 이게 정말 누적분이고 환기를 시킨 계기가 됐다라는 데 동의를 하면서 이 당시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언론이나 정치권의 반응이 어땠느냐가 전조 증상이었던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MBC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정권이랑 갈등이나 충돌을 빚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대부분의 비난이 결국에는 MBC를 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 진보나 보수할 거 성향을 막론하고 언론들이나 뭐 정치인들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 편을 들어주는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건 임계치를 넘어선 게 너무나 명백하게 보였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실이 보인 건 그 황상무 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라던가 그리고 사과라던가 이런 메시지가 없었던 거. 그래서 결국에는 윤 대통령도 자기 편은 이렇게 안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게 바뀌지 않겠구나라는 걸 좀 인상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 점도 좀 있지 않을까요? 언론 정책과 이른바 입틀막.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이 어떤 경호 과정이라든지 뭐 그 가상으로 꾸며본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어떤 그 영상에 대한 것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언론을 대하는 문제가 언론으로 한정이 된 게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 영역 전체로 확장이 언론 전체죠. 그렇죠. 예. 이게 되어버리면서 상당히 어떤 그 국민들이 듣기는 감도 자체를 확 끌어올렸던 부분들도 있었던 거죠. 예, 그거를 그런 어떤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준 발언이 바로 그 황상무 그렇죠. 수석의 발언이어서 그렇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 쟁점조차도 저런 인식을 토대로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은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의심을 하도록 만드는 그렇죠. 예,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은 거죠. 결정타였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언론계 내부의 이슈는 사실 언론계 내부 바깥으로 잘 나가지 않는데 이번에는 뭐 황상무 수석이 보여준 게 단순히 이제 언론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제 켜켜이 쌓여 있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시민들도 입틀막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 풍자 영상 같은 사건도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크게 와닿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껐다 보면 내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라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로가 다 차단될 수 있겠구나. 네. 수사를 당할 수 있겠구나. 예. 이런 걸 보여준 거죠. 근데 거기에서는 그럼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까지 사실은 이야기가 이제 나갈 수 있는 거겠죠. 예. 대선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몇 가지 발언도 사실은 이제 뭐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고 메이저 마이너 뭐 갈라서 이야기를 했던 거라든지. 예,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이라고 하는 것들 그 큰 틀 아래에서 사실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나 언론적 이런 것도 나왔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황상무 수석의 발언을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그 대통령의 언론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이 그렇죠, 예 그렇죠. 실제로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를 떠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사실 그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부정평가 항목 중에 가장 높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 그런 어떤 불통 예. 예, 그런 거를 더
환기시키고 강화시키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자리에서 다시 복귀를 하면서 자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 언론관이 뭐가 문제여서 국민들의 심판이 대상이 됐을까를 더 사실은 진단할 이유도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 게 워낙 사례가 많고 또 현재 진행형인 것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환기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의 문제는 한번 좀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석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얼마만큼 기대할 수 있는가랑 또 이게 연동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바뀌어야 한다는 어떤 당위와 실제로 바뀔 수 있는가 그렇죠.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당장에는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예. 당장에는 지금 최근에 언론계가 좀 많이 위축돼 있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그 선방위 방심위의 그런 심의. 예, 심의 제재 이게 절제되지 않은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예, 물론 그쪽에서는 또 반박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언론계 전체가 매우 단어 하나 선택할 때도 조심스러워하고 전체적으로 좀 위축돼 있는 그런 감을 저는 단박에 봤는데 네. 그럼 이번 총선 이후에 그런 방심위가 선방위도 지금 조금 더 남았죠. 지금 한 달인가요? 더 네, 활동이 5월까지 하죠. 예, 5월 하는데 10일까지죠. 네. 예. 그런 어떤 제재가 과연 지금 수준 이대로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절제되는 형태로 바뀔 것이냐 저는 그게 단기간에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단기간에. 예, 예. 그건 중기나 장기는. 중기나 장기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올해 타임 스케줄을 보면 여름에 이제 MBC 이사회 그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8월에. 예, 여름에 8월이죠. 음. 그래서 사실 언론계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그럼 과연 MBC 사장의 거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KBS 사장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MBC 사장에 대해서도 그러면 정권 차원의 어떤 대응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언론 노조에서도 매우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네. 그럼 여름에 MBC에서 도대체 어떤 소란이 벌어질 것이냐. 그리고 겨울에는 박민 사장이 이제 보궐이잖아요. 보궐 사장이니까 겨울에 이제 임기가 종료되죠. 네. 12월에 그 김희철 전 사장의 임기를 이제 네네네. 채우는 거니까요. 채우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민 사장이 과연 연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총선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관전 포인트라서 물론 지금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는 당연히 박민 사장의 연임에 강하게 반대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중기적 차원에서는 이 두 공영방송 네. KBS, MBC에서 지도 체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예, 이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 차원에서 이제 법이죠, 법. 그러니까 새로운 국회가 이제 출범을 하면 그렇죠. 방송법을 기존에는 이제 거부권 행사 때문에 이제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노지민 기자는. 일단은 좀 위법적인 상황을 당장 해소할 수 있는 것을 하느냐 이것도 일단 당장 봐야 되는 단계적인 변화 여부를 볼 수 있겠죠. 지금 방통위가 5인 체제인데 대통령 추천한 2명만 가지고 운영된 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이것도 법에 위반되는 건데 이걸 해소하느냐 아니냐가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일 거고 이거 뭐 핑계 댈 게 없습니다. 그냥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이 방심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해촉됐던 분이 그 야권위원회 다시 돌아오면서 대통령 추천이 여기도 이제 원래 정원보다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뭐 이걸 이 심기경호위원회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것도 봐야 될 거고 지금 그리고 근본적인 소통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제 그 대통령실이 주요 참모진 사퇴하는 걸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보고 바뀌기가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든 것도 있었거든요. 왜요? 그래요? 이 부분 관련해서 아까 뭐 아침에 본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잠깐 듣고 와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게 다 들은 거거든요. 중간에 끊긴 것처럼 돼 있기는 한데 대통령의 그런 말씀을 한마디 전하고 그리고 이제 공개 브리핑이 끝난 건데 여기에서 그 대통령실에서 일부 인사들이 이제 그만둔다고는 하지만 이걸 말하는 방식 이전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충분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듣고 거기에 답하고 당장 대통령이 나오긴 어렵더라도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는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있고 네. 지금 오늘 중앙일보 단독인데 그 용산 비서실장으로 김한길 이동관 거론된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보도의 신빙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이거는 글쎄 뭐 얼마나 확인된 보도인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보도들은 뭐 사실은 우리가 논평을 하기가 매우 애매한 형태의 보도예요. 특히 사실은. 이제 하마평 보도 같은 예. 경우는 그쵸. 자가 발전인 경우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뭐 일각에서 들렸던 이건 이제 검증되지 않은 거지만 뭐 이동관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정말 이런 하마평이나 뭐 자가발전이나 뭐 여론 띄우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실행이 돼버린다면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다. 아 정말 변화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판단 요인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정말로 비서실장으로 돌아온다면 그거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 게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직후에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이른바 공산당 기관진 대 정상 언론 어떤 이 구도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게 지금 기억에 선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관하고 딱 맥이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러니까 저보고 정리하면 저는 적대적 언론관이라고 보는데 네. 적대적 언론관이라고 하는 이 그 개념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언론을 친구와 적으로 나눈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고 그렇게 보는 것은 언론이 나를 향해서 대통령이 나를 향해서 적대적 보도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 그다음에 언론사의 어떤 움직임을 모든 것들을 정책으로 해서 나의 유불리 차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공정이나 중립의 가치 위에서 그러니까 그 펼쳐지는 언론 정책이라는 데서 일탈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근데 이동관 전 위원장이 와버리면은 오히려 그게 더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런 구분과 분류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사에서 김한길, 이동관 두 사람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굳이 이 둘을 분류하고 구분해 보자면 예. 전자인 김한길 비서실장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동관 비서실장은 좀 현실성이 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했다가 예. 얼마 안 가서 또 사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동관 비서실장으로 간다?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방통위원장 사태도 사실은 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네. 이제 사실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논란을 지금 총선 패배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불을 더 지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 이동관 카드는 예. 그래서 저것은 뭐 저 하마평 보도 중에서 우리가 뭐 얼마나 신빙성을 둬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언론 분야로 이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언론 분야 아까 이제 우리 이재석 기자의 어떤 진단했지만 언론에서 언로로 어떤 범위를 넓힌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이 자유의 정도를 체감할 수 있는 제1의 지표가 사실은 그 문제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거기서 뭐 입틀막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유행을 해버리면 이게 지금 민주주의가 이게 퇴행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권위주의로 좀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분이 국민들의 생각은 더 강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총선 표심으로 녹아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기본값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론계에서 뭔가 소란스러움이 자꾸 발생하고 언론 민주주의가 퇴행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그것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어떤 기본값을 세팅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유권자들에게 주거든요. 예. 그것은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어떤 기본 설정 같은 것인데 거기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줬던 어떤 아쉬움들은 꽤 많이 있죠. 사실 그것이 얼마나 이번 총선에 반영됐을지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겠으나 분명히 중요 요인 중에 하나로 작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럼 제가 제일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노 기자부터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보다는. 근데 지금 봐야겠죠.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보면은 네. 뭐 소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비판을 하거나 적대적인 그런 언론이나 뭐 세력에 대해서 기소를 해놓고 공소유지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한다. 근데 이게 과연 바뀔까? 저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보여온 언론관이나 이런 것의 핵심 줄기일 것인데
그거는 지금 뭐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게 대통령실의 첫 인사라던가 뭐 위법적인 그 방통위의 그런 체제 해소 이런 것부터 일단은 봐야겠죠. 네. 평가가 일단 이루어지는 게 우선일 거고요. 예. 저는 글쎄요, 뭐 개인적인 관측을 좀 얘기하기보다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그 중기에서 MBC와 KBS가 올해 안에 네. 어찌 됐건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양당 간에 뭐가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올해 안에 그 MBC와 KBS 상황을 지켜보면 대통령실이 그래도 달라졌나 조금이라도 달라졌을까 아닌가 이게 이제 좀 판별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방심의 있잖아요. 선거방송심의위. 지금 이제 5월 10일까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 다룬 MBC 스트레이트대에서도 또 중징계가 예고가 됐거든요. 어제. 네. 이게 총선 총선 다음 날? 끝나고 나서도 이랬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여온 안건들을 봤을 때 이 앞으로의 기조가 바뀌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쉽게 보여줄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방심이나 있죠. 그 선방위는 그 구성원 개개인들이 네. 어떤 특정 경향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개개인이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는 어떻게 보면은 좀 별도의 얘기잖아요. 아시다시피 네네네. 그렇게 스스로 작동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이런 어떤 언론계의 위축을 가져오는 그러한 심의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계속 그렇죠. 나오는 것 이런 같습니다. 심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뭐 대통령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질 때 네.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예. 뭐 이런 것도 봐야죠. 네. 그러니까 그 유튜브 연장 방송이고 좀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 그러니까 저 만나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너 언제 잘리냐? 이걸 이제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근데 야 총선 결과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 이 얘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답이 있습니다. 권력의 생리와 본질은 똑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그 뭐 국정원을 시켜서 방송 장악 문건을 작성하고 또 실행에 옮겼던 그 시점을 잘 봐라. 그게 언제냐?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을 관통하는데 그렇죠. 그때가 언제냐면 정권 말기다. 정권 말기에도 그랬다. 왜 그러냐면 그게 권력의 생리이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권력은 권력을 향한 도전을 용납을 못하는 게 권력의 생리다. 그런데 이것을 권력의 도전이라고 간주하는 첫 번째 대상이 뭐냐면 결국은 비판이고 그 비판의 창구는 언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바꿀 수는 있어도 언론을 바꾸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경제 정책에 대한 변화 여지와 정치 분야 어떤 대야 관계에서의 변화 여지와 언론에서의 어떤 변화 여지를 놓고 본다면 오히려 언론 쪽이 더 적은 거 아니냐. 변화 가능성이 오히려 더 적다.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진단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오히려 예. 권력의 취약성이 더 노출이 되면 될수록 방어 본능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예. 그건 어떤 자연 법칙 아닙니까? 그러면 방어 본능에서 방어의 대상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일상적으로는 야당의 공격이나 언론의 비판일 거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그런데 어차피 야당과의 관계라고는 국회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기제가 작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어떻게든지 당구로 쓰리 쿠션이라고 치고 하는 이런 어떤 거가 있겠죠. 언론은 그대로 막 붙어버리는. 예.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게 저는 한번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사과를 하고 좀 이렇게 숙이면 그때부터 물어뜯을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 뭐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누수가 있는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갈 때 오히려 더 안쪽으로는 그립감을 또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저강도로 역대 정권을 보더라도 정권이 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강화하는 기능이 대언론 기능이었어요. 다만 그것을 이제 홍보의 차원으로 접근하느냐 제재의 차원으로 접근하느냐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예. 그게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권력의 속성이. 예. 그 이명박 정부 때를 예를 들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지금 이른바 보수 언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조선중앙, 동아일보 등등 네. 예, 거기에서도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매우 뼈아픈 고언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사실 선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안 들어서 총선 결과 이렇게 된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거기 조중동에 계시는 그 논설위원분들은
그런데 그런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그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기조 전환이나 태도 전환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어서 올해 만약에 MBC나 KBS를 둘러싼 혹은 그 방심위를 둘러싼 이런 소란스러움이 계속되면 과연 그거에 대해서 그 보수 언론조차도 과연 그거를 뭐 어떻게 볼 것이냐. 예.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사실은 황상무 해컬 테러 발언에 대한 어떤 조중동의 반응과 바이든 날리면 공방이 벌어질 때 조중동의 반응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쵸. 달랐죠. 그것이. 예.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발언은 사실은 언론 보도 영역에서 불거진 공방이잖아요. 황상무 전 수석의 실언이죠, 그건. 해커 예. 테러 발언은 언론 정책이나 언론 보도를 향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발언 그 부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찌 보면 언론계가 더 정색을 하고 사실은 언론계 차원에서 공조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 바이든 날리면 이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보수 언론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한번 잘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조중동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국정쇄신을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그 언론에 대해서 적대적인 부분들을 접어라, 포기해라,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될까? 왜 그러냐면 언론 스스로도 보수 언론 스스로도 정파적 시각으로 언론 정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선거 앞두고 뭐 숫자 1이라던가 그리고 또 복면가왕이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심의의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뭐 보수 성향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언론들도 비판을 굉장히 강도 높게 했어요. 그리고 심기경호이라는 단어도 뭐 동아일보였나요? 그 사설에서 사용된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런 행위들을 옹호를 해줄 만한 무언가가 없었던 거죠. 그때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나? 뭐 이런 거는 뭐 뇌피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그 소통의 문제로 다 집약적으로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풀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이견은 없을 거고 뭐 대표적으로 기자회견이 되게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주문할 것이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뭐 장기적인 거 관련해 가지고 그 22대 국회에서 뭐 방송법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가 되게 관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과방위가 구성돼서 어떤 것부터 이슈에 불이 붙을까 이게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언론계에서 새로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수혈이 된 건데 22대 총선을 통해서 지금 그 언론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성을 가진 후보들을 보면은 뭐 양문석, 최민희, 노종면 당선인 정도가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양문석 당선인 같은 경우는 JTBC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일부 정치 검사들 조선일보가 3대 악의 축이다 이렇게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1호 법안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이제 언론 관련된 이슈가 서로 맞부딪히는 그런 정쟁으로 몰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방송법이나 이런 것들의 논의가 좀 숙성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저는 좀 약간 우려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제 절대 다수당이 됐고 이제 새 국회가 열렸을 때 지금 노 기자가 언급한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것이 일리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이것은 아마 시민사회 진영이나 언론노조 진영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꽤 나올 것이고 이거 자체가 매우 논란거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선순위로 둘 것이냐 아니면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기존의 그 거부권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던 그 방송법 그 부분을 선순위로 둘 것이냐 민주당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후자를 선순위로 두는 그런 선택을 해서 착착 진행하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제부터 먼저 어떤 과제로 선정을 하게 되면 예.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 좀 소모적인 어떤 갈등,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네요. 그게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징벌적 손해배상이면 그러면 윤석열의 징벌은 나쁘고 너희들의 징벌은 좋다는 얘기냐? 그러면 악한 징벌과 선한 징벌이 있다는 이야기냐? 이제 사실은 논란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중심축이 이제 흔들려 버릴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심판의 어떤 그 이유를 지금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적대적 언론관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그게 순화해서 얘기하면 제재. 그게 징벌. 결국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 진단에 따르면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야기가.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총선은 끝났는데 그래도 저희가 끝으로 총선 보도를 한번 좀 이렇게 쭉 되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총선 보도를 쭉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총선이나 대선 시기에 보통 언론계에서는 장이 선다라고 표현을 해요. 장이 선다. 그러니까 그렇죠. 5일장 서듯이. 대목이라 그러죠. 예, 대목이라 그래요. 예. 왜냐하면 할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령 언론사에서 탐사보도부를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후보자 검증 보도를 한다든가 정책 검증 보도를 한다라든가 뭐 팩트체크 보도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저도 뭐 탐사보도부에 오래 있었지만 탐사보도부 부원들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오히려 아이템 고민을 안 해서 좋다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 탐사보도부는 묵직한 아이템을 선정해서 취재 보도를 해야 되는 중압감이 늘 있는데 선거가 있는 해는 그래도 그걸 해결해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는 부분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그 총선 보도를 쭉 봤을 때 후보자 검증 보도 같은 경우에는 뉴스타파가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쭉 기획성 보도를 많이 냈더라고요. 근데 뉴스타파를 제외하고 기성 언론에서 그런 후보자 검증 보도를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보도를 보여준 곳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맞아요. 발생했는가? 네, 네. 전 좀 의구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언론계 전반에 퍼져 있는 어떤 위축감 이것하고 연관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저의 어떤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보도를 했을 때 정당에서도 공격이 들어올 것이고 뭐 그렇죠. 예, 뭐 편향이다 어떻다. 또 그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로부터도 강한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언론계가 좀 위축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제 가설 1번이고 제 두 번째 가설은 늘 지금 언론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무적인 토로 중에 하나는 52시간 제도 그 노동 시간 주 40시간 52시간 제도가 들어오게 된 이후에 예. 인력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지금. 그렇죠. 그걸 지키긴 지켜야 되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없으니 데일리 부서를 운영하기에도 빡빡한데 그런 별도의 탐사보도부라든가 기획부서라든가 팩트체크 부서라든가 이런 거를 신설하기에는 지금 여력이 없다. 품이 많이 들죠. 또 그런 게. 품이 많이 들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니까 그런 토로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력 구조상의 문제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허.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이번에 좀 봤어요. 중요한 지점이시네요. 예. 지금 그 보통은 공영방송 같은 곳들이 좀 중심을 잡아주는 게 있잖아요. 뭐 KBS가 어떤 보도를 했다, MBC가 어떤 보도를 했다 하면서 좀 경쟁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장이 섰다고 할 때 보면은 그런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일지 않았고 거의 사라졌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인력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요 언론사에서 인사 개편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뤄진 여파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사실 그보다 지금 뭐 정책은 없고 뭐 혐오만 난무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보도에 편승해서 사실 좀 직무유기를 어느 정도 덮으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정책이 없는 선거는 없습니다, 사실. 그 정책을 얼마나 이슈화를 시키고 대결을 시키느냐인데 이렇게 혐오 발언 같은 것들을 그대로 나열하는 보도들을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정치권에 돌리지만 사실 언론도 그걸 똑같이 확산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 총선에서 약간의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구를 보면 다자 대결 구도보다는 양자 대결 구도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예. 네. 지역구 구도를 보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선하고 성격이 비슷한 총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하고 성격이 비슷한 총선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진영 대결 구도가 너무 그러니까 이전 총선보다도 더 강화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총력전과 다른 거를 저기 뭐냐면 이 사이에서 뭔가를 보도하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거의 언론도 총력전으로 가는 이런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언론이 아닌가. 그 정치권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경향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막판까지도 이제 공천이나 인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걸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이제 좀 화력이 집중된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그 개표 방송 같은 경우에 그거 좀 네. 예. 이재석 기자 혹시 개표 방송에 참여하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많이 했죠. 한 서너 번 했었죠. 예. 일단 노지민 기자 한번 지적 좀 들어보고요. 예. 개표 방송 뭐 지적이라기보다는 예. 그 성과 같은 것들이 좀 이야기가 많이 되잖아요. 이번에 MBC가 뭐 다 1등을 했다. 뭐 TV 시청률이나 유튜브에서도 1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또 이제 유튜브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 세상에서는 이제 지상파라던가 기성 언론사들은 주류가 아니거든요. 이런 조회수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네. 뭐 정말 그
정말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그 겸손이 힘들다 뉴스공장을 언론사들 조회수를 다 합쳐도 못 이겨요. 그리고 이제 언론사들에서 토크쇼 포맷으로 했던 그런 해설 방송들을 보면은 매불쇼 진행자인 최욱 씨나 뭐 정영진 씨가 각각 MBC나 JTBC 개표 방송을 진행을 하고 그나마 좀 화제성을 끌어올린 거거든요. 여기에서 굉장히 사실상의 주류가 뒤바뀐 현실을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구나. 뭐 이런 그런 것들도 점에서?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예, 이재석 기자는 지금 개표 방송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이번에 개표 방송을 제가 퇴사한 지 한 4-5달밖에 안 됐잖아요. 마음이 씁쓸했는지 예.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 언론 어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려면 꼼꼼히 시청을 하고 제가 모니터도 좀 해야 되는데 뭔가 리모컨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방송 3사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 다만 그 시청률 얘기를 하셔서 네. 예, 그러니까 그 시청률이라는 게 사실은 뭐 A사가 이길 때도 있고 B사가 이길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사실은 뭐 그걸 너무 우리가 또 의미 부여를 크게 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것이 지금의 어떤 언론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 영향력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어떤 데이터를 전달해준 어떤 기본 소스는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래픽의 어떤 때깔이라든가 그렇죠. 앵커의 어떤 앵커를 누가 하느냐 이것이 저는 본질적인 어떤 변수가 된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앵커를 가령 손석희 전 앵커가 오지 않는 이상 사실은 A가 하든 B가 하든 그것이 뭐 큰 어떤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긴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다만 그 언론사 스테이션 자체의 이미지, 스테이션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것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그래픽의 그 이편에서 된지 때깔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SBS가 가장 매끄러웠거든요. 항상 그래요? 잘해오던 것들을 해왔으니까. 그런데 시청률의 1위는 SBS가 아니었다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거랑 어느 정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아니 거고. 방송사의 숙명이 시청률 경쟁이니까 그걸 저는 근본적으로는 부정할 수는 없다고 그럼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필요 이상으로 좀 약간 과열 경쟁이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개표 방송이요. 시청률 경쟁을. 근데 막상 해보면 거기에 목을 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물량을 투입을 해가지고 과열 경쟁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가끔 근데 들긴 할 게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장이 제가- 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년 전에 KBS가 1등을 했는데 제가 그 4년 전에 제가 실제 개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 총선 2020년 총선 때. 근데 그때 수치가 아마 이번에 그 MBC 수치랑 비슷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참 그 쾌재를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역시 그건 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이 없죠. 경쟁은 예. 피해갈 수가 없는 거군요. 근데 이제 다만 아까 뉴스공장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 시청률이나 그 화제성 조회수 이제 시청률은 뭐 다른 기준이지만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공영방송이나 뭐 기성 언론사나 언론사로서의 어떤 저널리즘을 추구해야 되는 데에서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정말 이제 화제성만 생각해서 시청률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뭘 남겼느냐 이거는 좀 그러니까요.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좀 복귀할 게 참 여러 가지로 있는 총선이었습니다. 오늘 언론어 때는 그 문제를 한번 좀 집중해서 진단을 해봤는데요.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언론어 때 새로운 고정 게스트로 이재석 전 KBS 기자를 모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환영사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울트라 왕당근님, 이재석 기자님 또 나오셨으면 했는데 뵐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요. 영희님, 이재석 기자, 노지민 기자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렇게 달아주셨고 이 닉네임은 고맙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BYEEM이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아무튼 이걸 어디서 끊어 BYEEM. 읽어야 될지. 네. 오 이재석 기자님 나이스 초이스라고 이렇게 또 환영 인사를 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이브님 유튜브 방송 길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까지 댓글로 달아주셨다는 거 전해드리면서 마음을 어때요? 이재석 기자는 하실만 하셨습니까? 예, 재밌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노지민 기자도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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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